자신도 모르게 괴물이 된 사람들. 우리 모두는 신체든 정신이든 크고 작은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병의 원인과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이를 전형적인 스토리로 응축해서 보여주지요. 그중 인상적인 사례를 두어 개 보려고 합니다.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새 심각한 환자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볼 것은 러시아의 보물단지입니다. 1864년에 아파나세프가 펴낸 민난집에 수록된 이야기지요. 옛날에 가난한 노부부가 살았는데 추운 겨울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러야 했으나 돈 없는 노인을 위해 무덤을 파줄 사람은 없었다. 사제를 찾아가 애원했지만 비용을 내야 한다며 거절했다. 도와줄 사람을 못 찾은 노인은 혼자서 언 땅을 파기 시작했다. 도끼로 바닥을 쪼갠 뒤 삽으로 흙을 뜨면서 힘들게 파내려가는데 삽에 무엇이 걸렸다. 조금스레 파보니 낯선 단지였다. 그 안에는 값나가는 금화가 가득했다.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나서서 노인을 돕기 시작했다. 장례 준비가 갖춰지자 노인은 금화를 충분히 들고 사제를 찾아갔다. 금화를 보고 태도가 싹 달라진 사제는 장례 미사를 치른 다음 노인에게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고백하라고 다그쳤다. 노인이 사실대로 말하자 사제는 욕심이 솟아나 몸을 떨었다. 집으로 돌아온 사제는 돈을 빼앗을 방안을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묘안을 짜냈다. 염소를 죽여서 껍질을 뒤집어 쓰고는 아내를 시켜서 꿰매게 한 뒤 밤에 노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노인이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묻자 사제가 소리쳤다. 나는 악마다. 노인이 보니 영락없는 악마였다. 노인은 성호를 긋고 기도문을 외웠다. 이 늙은이야, 아무리 성호를 긋고 기도문을 외워도 내게서 벗어날 수 없다. 어서 내 금단지를 내놓아라. 장래에 보태 쓰라고 보여주었더니 통째로 가져가다니. 그깟 돈은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긴 노인은 단지를 밖에다 팽개치고 들어갔다. 단지를 챙겨서 돌아온 사제는 아내한테 성공했다고 뻐기면서 어서 실밥을 뜯어서 염소 가죽을 벗기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꿰맨 부분을 칼로 드자 살갗이 터지며 피가 흘렀다. 사제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아내가 조심스레 다른 부분을 뜯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몸에 엉겨붙은 가죽은 아무리 해도 떨어지지 않았다. 금단지를 노인에게 돌려주고 용서를 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사제는 그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했다. 내용이 끔찍하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나요? 염소 가죽이 실제로 사람의 가죽이 되는 일은 없겠지만 이 서사에는 삶의 진실이 의미심장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제가 염소 가죽을 벗을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실제로 염소 또는 악마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탐욕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사람이 돈과 재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돈을 욕심내는 일도 있을 수 있지요. 자기보다 한참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질투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까지였다면 사제가 끔찍한 병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선을 넘습니다. 무력 앞에서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를 내려놓고 짐승이 되고 말지요. 이야기는 이를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는 행위로 묘사합니다. 사제는 그 모습으로 노인을 찾아가서 나는 악마다 하고 소리치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그는 이미 악마였지요.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쓴 일만이 아닙니다. 멀쩡한 염소를 잡아 죽이고 껍질을 고스란히 벗겨내는 동안 사제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악마의 손이고 악마의 발이며 악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끔찍한 가죽을 뒤집어쓰고 아무리 성호를 긋고 기도문을 외워도 내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 말은 어찌나 계시적인지요. 그렇게 그는 악마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졌지만 어찌 보면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일이었지요. 보물상자에서 사제가 악마로 변한 일이 나름 예상할 만한 것이었다면 이제 볼 한국 설화 속의 변화는 더 놀랍고 극적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가 있었다. 성이 황씨이고 이름이 팔도였다. 효자는 정성껏 봉양하던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런 효자에게 어떤 도사가 하루에 한 마리씩 살아있는 개를 잡아 간 100개를 먹이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다. 도사는 사람을 호랑이로 변하게 할 비법이 담긴 책도 주었다. 그날 밤에 효자가 비법대로 하니까 진짜 몸이 호랑이로 변했다. 밖으로 나간 그는 어렵지 않게 개를 잡을 수 있었다. 개를 죽여서 간을 꺼낸 다음 사람으로 돌아온 효자는 어머니한테 간을 드렸다. 밤마다 그렇게 하자 어머니 병세가 좋아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고 그가 잡은 개가 90마리를 넘어 곧 100마리를 채우게 되었다. 밤이 되자 효자는 다시 개를 잡으려고 호랑이로 변했는데 아내는 그 모습이 너무 흉하고 무서웠다. 아내는 남편이 읽는 책에 비법이 담긴 걸 알고 책을 아궁이에 넣어 불태웠다. 집에 돌아온 호랑이가 개의 간을 꺼낸 뒤 책을 찾았지만 허사였다. 결국 그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호랑이로 남게 됐다. 그는 아내가 책을 태웠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죽였다고 하며 화가 나서 어머니까지 죽였다고도 한다.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며 떠돌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한다. 호랑이가 된 효자입니다. 호랑이 황팔도라고도 하는데요. 꽤 인기가 많았던 이야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구비문학 자료집인 한국 구비문학 대계에 20편 가까운 각편이 실려있지요. 충청도에서는 황팔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았던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자료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남자가 효자였다는 건 공통된 사실입니다. 책에 실린 비법을 활용했다니 글을 읽는 선비나 양반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를 임진사나 이생원이라고 소개한 자료도 있어요. 사람으로 못 돌아온 호랑이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내용은 일부에만 있고 아내를 죽였다는 내용은 꽤 많습니다. 호랑이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결말입니다. 혹시 아내가 책을 태운 대목에서 조금 의아하지 않았나요? 며칠 더 기다렸다가 100마리를 채운 다음 태워도 됐을 텐데 왜 그랬는지, 정 견디기 힘들었으면 남편이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태워도 됐을 텐데 왜 그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의 비극적 결말은 엉뚱한 바보짓이 낳은 해프닝 같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만났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잘못으로 이를 그르친 것이 안타까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서사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세미나에서 누가 이 설화를 발제하는 것을 들으면서 효자가 왜 호랑이 상태로 죽었을까 헤아리는데 문득 영감이 스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이 호랑이가 된 건 아내 때문이 아니야. 자기 탓이었어. 밤마다 호랑이가 돼서 개를 죽이다 보니 어느새 거기에 맛이 들린 거지. 피맛을 알게 된 거야. 거기 점점 익숙해지니 이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고 아내도 견디지 못하게 된 거야. 자기도 모르게 진짜 호랑이가 돼버린 거였어. 남자는 효자였어요.
개를 죽이는 건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요. 어머니를 위해 끔찍한 일을 무릅썼으니 대단한 효자라 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그도 소스라쳤을지 몰라요. 빨리 사람으로 돌아가려 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10마리, 20마리, 50마리, 80마리. 숫자가 늘어날수록 도망치는 개를 발톱으로 채어 숨통을 끊고 간을 꺼내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지요. 개의 고통에 둔해질 정도로 어쩌면 짜릿한 쾌감을 느낄 정도로요. 잠깐 호랑이로 변했던 사내는 어느 순간 진짜 호랑이가 되는 존재적 변환을 일으킵니다. 어떤 명분으로 시작했든 폭력으로 누군가를 해치는 행위는 그것이 몸에 배는 순간 존재를 통째로 집어삼키게 됩니다. 보물상자에서 사제가 염소 가죽을 뒤집어쓰고 악마가 된 일과 비슷하지요. 효라는 명분이 있어도 사태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내는 어머니한테 효자였겠지만 개들에게는 악귀였죠.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를 구하겠다고 밤마다 호랑이가 돼서 손에 피를 묻히는 남편이 얼마나 낯설고 무서웠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사람일 때 책을 태우지 왜 호랑이일 때 태웠느냐고 힐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면의 맥락으로 보면 다릅니다. 현실에서 문제는 사람이 아닌 짐승 상태일 때 발생하지요. 여자는 어느새 흉악한 괴물이 되어 자기 앞에서 움직이는 남편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호랑이가 됐을 때 책을 태운 것은 몸서리치는 공포에 사로잡혀 현실을 부정한 일로 볼 수 있지요. 생각을 바꾸어 만약 아내가 책을 태우지 않았다면 효자가 100마리 개를 죽인 뒤에 사람으로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날마다 개를 죽이면서 잔인한 폭력이 몸에 뱄으니 이후로도 호랑이로 살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돌아오기에는 선을 넘어서 멀리 간 상황이지요. 비유하자면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명분으로 조폭이 된 사람이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딱 맞습니다. 효자가 아내를 죽인 것은 물론이고 어머니를 해쳤다는 것도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효자가 아니고 호랑이니까요. 어쩌면 그는 어머니를 죽이면서 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를 살린다고 시작한 일이 제 손으로 어머니를 죽이게 되는 역설. 이것이 이 이야기에 담긴 진실입니다. 이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행하는 일탈이나 폭력이 어느 날 나를 짐승이나 괴물로 만들 수 있지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만 넘지 않으면 될까요? 아니, 출발점이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를 살리겠다며 처음 호랑이가 되어 발톱을 세운 그 순간 문제가 시작된 거죠. 병리적 서사로 나아가는 그릇된 선택을 아내나 어머니라도 나서서 막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자기 자신한테 있겠지만요. 호랑이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내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노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다. 아버지는 고심 끝에 아들이 아내를 얻으면 노름을 끊지 않을까 싶어 결혼을 시키고 외딴 산골에 살림을 내줬다. 하지만 그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아내를 혼자 놔둔 채 밤낮으로 노름을 하러 다녔다. 어느 날 노름을 하던 남자는 집에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노름판에서 딴 돈을 주머니에 넣고 소변을 보러 나온 김에 집으로 향했다. 그가 한참 길을 가는데 멀리서 이상한 소리와 기척이 느껴졌다. 남자가 소나무 밭에 숨어서 살펴보니 어떤 여자가 옷을 홀딱 벗고 머리를 푼 채 달려왔다. 자세히 보니 아내였다. 그리고 그 뒤를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었다.
남자는 급한 김에 옆에 보이는 나무통으로 호랑이를 내리쳐서 죽여버렸다. 그러자 아내도 기절해서 쓰러졌다. 남자가 쓰러진 아내를 들쳐업고 집으로 와보니 살림살이가 밖에 내던져져 있었다. 남자는 자리를 깔고 아내를 눕힌 뒤 미음을 먹이고 몸을 주물렀다. 얼마 뒤 아내가 깨어나자 남자는 어찌 된 영문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남편이 나간 뒤 웬 짐승이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굴기에 방 안의 물건을 다 던지고 옷까지 벗어 던진 뒤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혼자 남겨졌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뻔한 일을 겪은 남자는 버릇을 고쳐서 평생 노름을 하지 않았다. 노름 끄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보고된 자료입니다. 적당한 제목 같지만 저는 호랑이가 된 아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자가 호랑이에게 쫓긴 것뿐인데 왜 호랑이가 된 아내냐고요? 이는 호랑이의 상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랑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산속 외딴 집에 홀로 남아있던 아내를 공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호랑이. 저는 그것이 바로 여자의 울화와 분노였다고 생각합니다. 오지 않는 남편을 홀로 기다리던 여자의 마음속에 점점 불이 일어나서 호랑이처럼 되었다는 말이지요. 아내가 살림살이를 집어 던지면서 호랑이에게 대항한 것은 어떻게든 분노의 감정과 맞서서 그것을 물리치려는 몸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지요. 입고 있던 옷마저 벗어 던지는 순간 여자는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힘들게 버티던 이성의 끈이 무너지면서 분노와 공격성에 사로잡히지요. 알몸으로 미친 듯 뛰어오는 여자의 뒤를 따르는 호랑이는 내면의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괴물처럼 무서운 그림자였지요. 호랑이가 쓰러졌을 때 아내도 쓰러졌다는 데서 둘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라는 그림자에 포획돼 미친 듯 달리는 저 여자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필경 남편이 있는 곳이었겠지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당사자이니 분노와 공격성이 그쪽으로 향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고 보면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전개 놀랍지 않나요? 인간사의 숨은 진실을 너무나 명료하게 보여줘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저런 병을 안고 살고 있는지요. 겉으로는 착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어느날 이성을 잃고 무섭게 폭발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숨은 서사가 있지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종종 화를 내는데 헤아려 보니 다 그럴 만한 이유와 맥락이 있더군요. 호랑이가 된 아내에서 아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편이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 상황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호랑이가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지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조금 보태면 여자가 남편을 공격하기 전에 제 심정을 온몸으로 토로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러다가 완전히 미치고 말 거라는 식으로요. 어쨌든 위기일발이었지요. 조금만 늦었어도 참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내가 또다시 무서운 호랑이로 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노름을 그만두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저런 일을 겪어도 다시 도박을 한다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겠지요. 이야기 제목을 호랑이가 된 아내라고 했는데 아내를 호랑이로 만든 남편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호랑이로 변해갔으니까요. 이렇게 쓰고 보니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떠오르네요. 늘 게으름만 피우다가 소가 된 남자한테 제가 붙인 별명이 사람을 소로 만든 게으름뱅이입니다. 처자식을 둔 사람이 늘 자기 편한 대로 게으름을 피우니 옆 사람한테 일이 몰릴 수밖에요.
그 사람의 아내는 소처럼 되었을 테니 사람을 소로 만든 셈이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본인이 제대로 당해보는 일입니다. 이야기에서 사내를 소로 만들어 가진 고생을 시키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간 젖소에서 남자가 된통 당한 것과 통하지요. 어떤가요? 간단하게 살펴본 사례이지만 옛날 이야기가 생각보다 흥미롭지 않나요? 에스레이로서 옛 이야기의 투시력은 아주 놀랍습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청개구리가 아니었는지, 어느새 악마나 호랑이로 변하는 길로 접어들지는 않았는지, 누군가를 호랑이나 소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찬찬히 돌아볼 일입니다. 만약 거기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발견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